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통장에 돈이 제법 있고 자식들도 다들 제 앞가림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72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딱히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큰애는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장사를 합니다. 아파트도 제 명의로 한 채 있고 적금도 2개 들어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걱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 연락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 집값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친구 정희는 저보다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 사는 작은 투룸에서 혼자 살고 자식들은 다들 지방에 있어서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통장 잔고도 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얼굴에는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 둘이 앉아 있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정희는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저는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걸까? 가진 것도 저보다 적고 자식들도 덜 챙겨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편안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저는 많은 장면들을 봤습니다. 명절날 아침 정희네 집 앞을 지나가다 본 풍경, 병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정희가 했던 말 한마디, 복지관 독서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정희의 뒷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저녁 정희네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본 그 집 안 풍경까지,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0을 넘어서 진짜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상팔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뒤늦게 깨달은 존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불안하시다면, 혹시 자식 걱정, 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희에게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쯤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설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아침, 저는 전날 밤부터 준비한 떡국과 나물, 전을 차려놓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10시, 11시, 12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작은애는 문자로 송금했으니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정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명절 반찬을 좀 챙겨주려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잘 왔네.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먹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날에 라면이라니. 자식들은 안 온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애들은 안 와? 정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큰애는 처가 갔고 작은애는 미국에 있잖아. 뭐 바쁘지. 나야 뭐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그 말을 하는 정희의 표정에는 서운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 자식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걸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아? 나는 우리 애들이 오늘 못 온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정희는 라면을 그릇에 담으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나도 그랬어. 명절만 되면 얘네가 언제 오나, 왜 연락이 없나 하면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만 힘들더라고.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채워달라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자식은 잘 살면 그걸로 됐지. 나를 채워주는 존재는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은 나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 장기 연구에서 노년기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관계의 질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관계의 질은 상대방이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 얼마나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기대했을까? 자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고 명절 때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관찰하면서 두 번째로 발견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켜놓았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집안이 덜 적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없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서 뭐하나, 이렇게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 건 아닐까.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복지관 도서실에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온병 커피와 노트 한 권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을 읽다가 가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요? 정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근데 외로움이 나를 흔들게 두진 않아.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려. 천천히 내리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엔 창밖을 좀 보고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 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써. 저녁엔 감사일기를 써.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거야. 정희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정희는 감사할 일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아침에 창밖에 온 까치, 복지관 앞 벚나무 꽃망울, 그리고 지금 이 대화. 한 통계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 중에서도 2그룹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사람들과 외로움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만의 루틴을 완충장치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커피를 내리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감사일기를 쓰는 그 시간들이 정희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창밖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 저는 평생 이런 소리들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희를 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정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정희를 관찰하면서 세 번째로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늘 내일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뭐 하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아침 먹고, 낮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또 자고. 정희에게는 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도서관, 화요일 오후에는 복지관 요가 수업, 수요일 오전에는 자원봉사, 목요일 저녁에는 독서 모임, 금요일 오후에는 산책. 그 일정들이 정희의 일주일을 채웠고, 정희는 그 일정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정희가 노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복지관 급식소로 갔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돕는 모습이 밝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벌써 3년째라고 했습니다. 수요일이 제일 기다려져. 어르신들이 나보면 좋아하시거든. 나도 그분들 보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저는 자식들이 저를 기다려주길 바랐는데, 정희는 본인이 먼저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목요일 저녁 독서 모임에서도 정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번 주 책을 생각하고 목요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오늘 속에서 내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일정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뭘 하지? 어디를 가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청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희처럼 책을 빌려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개였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매일 뭔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예 수업, 도서관, 산책, 시장 가는 날.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서예 수업 가는 날이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달라졌습니다. 내일은 도서관 가서 새 책 빌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정희처럼 내일이 있는 사람. 저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관찰하면서 네 번째로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통장 잔고를 더 불리고 싶고,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선택도 많이 했습니다. 지인이 좋다고 하는 투자에 돈을 넣었다가 반토막 난 적도 있었고, 자식 사업 도와준다고 적금을 깨서 빌려줬다가 아직도 못 받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병원비도 못 내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크게 벌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절대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네 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큰 돈은 없어. 근데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
첫 번째는 이 집이야. 작지만 내 명의고 관리비만 내면 돼.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두 번째는 연금이야.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아. 통장 3개로 나눠놨거든.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병원비 통장. 생활비는 매달 9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비상금하고 병원비로 넣어둬.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90만 원으로 살아? 그게 되긴 해? 정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되지. 관리비 1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이렇게만 쓰면 돼. 이렇게만 쓰면 돼.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만 하고 옷은 필요할 때만 사고. 처음엔 답답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비상금은 얼마나 있는데?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2,500만 원 정도 있어. 큰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뭔가 생겨도 버틸 수 있는 돈이야.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새집 보증금 내고 이사비 쓸 수 있는 정도. 병원비 통장은 500만 원 정도 있고, 큰 수술하게 되면 모자라겠지만 일단 당장 입원하고 검사 받을 수 있는 돈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큰 돈은 없었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내 명의의 집, 매달 나오는 연금 150만 원, 분리된 통장, 비상금 2,500만 원, 병원비. 그게 정희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정희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 집은 있었지만 대출이 있었고 통장에 돈은 있었지만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빼줘야 했고 비상금이라는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자식들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정작 본인 병원비가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 불안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총자산 규모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고정 수입과 비상금 보유 여부였다고 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비상금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 지수가 높았고, 자산이 적어도 비상금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제 돈 중에서 200만 원을 그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투자하라고 해도 이 통장만큼은 지키겠다고. 처음엔 200만 원이 너무 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30만 원을 더 넣었고 2달 후에도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병원비 통장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자동이체로 넣기로 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도 통장 잔고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대출을 갚기로 했습니다. 제 집에는 2천만 원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1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 대출을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비상금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확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제 겁니다.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이자 낼 걱정도 없습니다. 정희가 말했던 것처럼
큰 돈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예측 가능한 수입, 분리된 통장, 비상금, 병원비, 그리고 빚 없는 삶. 그게 저를 지켜주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작지만 안전한 조건을 지키는 사람. 정의가 그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관찰하면서 5번째로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정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72살인데도 여전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생기면 어디 투자할 데 없나 두리번거렸고, 지인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었고, 저도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이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의 이자도 은행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지인도 저도 돈을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5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때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욕심 부렸다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줘도 관심이 없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지. 어느 날 정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돈 불리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연금만으로 사는 거 빠듯하지 않아?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듯하지. 근데 나는 이제 욕심 안 부려. 예전에 한 번 크게 당했거든. 60 초반이었을 때인데 그때는 나도 욕심이 있었어.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었고 나도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친구가 권하는 대로 전세금 빼서 상가에 투자했어. 그 친구 말이 좋아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2천만 원 날렸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울고 불고 난리쳤지. 그 친구한테도 연락했는데 그 친구도 당한 거였어. 결국 돈은 못 찾았고 저는 월세로 옮겨야 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때 깨달았어. 이 나이에 이르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젊었으면 다시 벌면 되는데 70 넘어서는 다시 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부터는 절대 욕심 안 부리자. 잃지 않는 게 최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는데 저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지키는 거. 연금 100만 원, 비상금 1000만 원, 병원비 500만 원.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더 필요하지 않아. 욕심 부리면 다 잃을 수 있어. 여러분은 지금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시나요?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나온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삶은 더 오래 지속된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의가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욕망을 덜어낸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벼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투자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것들을 점검했습니다. 집, 연금, 비상금, 병원비.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도와줬을 겁니다. 적금을 깨서라도 돈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내가 가진 돈은 내 병원비랑 생활비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너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엄마가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알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확고하게 선을 그으면 받아들인다는 걸요. 흔들리는 건 엄마였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 그게 정이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투자 실패 걱정도 없고 자식 사업 망할까봐 전전긍긍할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희를 5년 가까이 관찰하고 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저와 정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정희를 보면서 뒤늦게 5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나는 기대가 많았고 정희는 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 올 거라고, 생일 때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희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었던 겁니다. 둘째, 나는 자식 일정이 먼저였고 정희는 자기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큰애가 주말에 온다고 하면 제가 약속 잡은 것도 취소했습니다. 정희는 본인 일정이 있으면 그걸 지켰고 자식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나는 감정을 숨겼고 정희는 감정을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섭섭해도 내색하지 않았고 혼자 삭히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정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자식들도 그런 엄마의 말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나는 노후 자금을 쉽게 열었고 정희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 통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노후 자금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나는 더 가지려 했고 정희는 지키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5가지 중 무엇을 가장 많이 잃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놓친 건 바로 제 삶의 결정권이었습니다. 자식 일정에 맞춰서 제 시간을 조정하고 자식 필요에 맞춰서 제 돈을 내어주고 자식 비위에 맞춰서 제 감정을 숨기고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인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시간은 내가 정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감정은 내가 표현하고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했던 겁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존엄. 정희에게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자기 삶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태도,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정희의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존엄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제 시간은 없었고, 제 돈은 없었고, 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존엄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존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깊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후회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깨달아서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놓친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72년 동안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자. 존엄을 되찾자. 저를 함부로 내어주지 말자. 존엄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힘이었습니다. 그게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결심은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희처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뭘 쓸지 몰라서 노트만 들여다보다가 그냥 잤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부터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아침에 커피가 맛있었다는 것, 복지관에서 아는 분을 만났다는 것.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을 적다 보니까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식들한테 즉답하지 않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전화하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달려가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독서 모임 중이면 전화를 안 받았고 산책 중이면 나중에 다시 걸었습니다. 처음엔 큰애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일 있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독서 모임 중이었다고 하니까 큰애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바쁘게 사는 게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제 병원 예약을 먼저 적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날도 자식들 일정 피해서 잡았습니다. 자식이 그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일정을 먼저 잡았습니다. 무릎 아프면 바로 병원 예약했고 건강검진 날짜도 제가 편한 날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들한테 알렸습니다. 엄마 그날 병원 간다고요. 자식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번째로 한 일은 통장 분리하기였습니다. 정희처럼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병원비 통장.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새 통장으로 나눠서 들어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생활비 60만 원, 비상금 2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이렇게요.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까 60만 원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번째로 한 일은 자식들한테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은 애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해서 여유가 없어. 급한 거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봐. 작은 애는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제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 일은 제 시간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의처럼 일주일 일정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도서관, 화요일 오후 서예 수업, 수요일 오전 시장 보기, 목요일 저녁 독서 모임, 금요일 오후 산책. 주말은 비워두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만나고 안 오면 집에서 쉬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는 내일 기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 혹시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큰애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큰애가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활기차게 사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작은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독서 모임 갔다 왔어. 재미있는 책 읽었어. 작은애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책이냐고,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신나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들 걱정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 감정들에 압도당했는데, 이제는 그 감정들을 인정하면서도 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식 걱정되지만, 제 일정은 지키고 외롭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불안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저는 더 가지려는 사람에서 지키려는 사람으로 조금 옮겨 앉았습니다. 제 시간을 지키고, 제 돈을 지키고, 제 감정을 지키고, 제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희를 만났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였습니다. 5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등을 기대지도 못하고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도 정희처럼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너 보면서 많이 배웠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야. 저는 정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가 뭘 가르쳐 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희의 삶을 보면서 배웠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변하기로 결심한 것도 저였고 실제로 행동한 것도 저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둘 다 상팔자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숨 쉬고 오늘 밥 먹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는 게 상팔자지. 큰 집 있고 돈 많고 자식 잘 되는 게 상팔자가 아니야.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상팔자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팔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희에게서 본 상팔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많이 받으려 하지 않고 덜 기대하는 사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내일을 기다릴 일이 있는 사람. 작은 안전 조건을 지키는 사람. 더 가지려 하기보다 잃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존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도 상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본인 삶에 집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내일 기다려지는 일 하나를 만드세요. 작지만 안전한 조건들을 지키세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세요. 남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내 시간은 내가 정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감정은 내가 표현하세요. 그게 존엄입니다. 그게 진짜 상팔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70을 넘으면 최고의 상팔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엄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하나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인가요? 돈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면 존엄인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지켜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한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희를 만난 것입니다. 정희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상팔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킬 줄만 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